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11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다크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의견 있으시면 의견을 이제 달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몇 분이 이제 다크코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주시고, 제가 이제 그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일단 지행일치님이 먼저 다크코인에 대한 의견을 주셨어요. 다크코인의 미래는 H채널님 의견과 같이 본인도 밝다고 생각됩니다. 암호화폐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범세계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갑근세나 소득세가 가장 큰 이슈겠지만 부자들은 자녀들에게 부를 물려줄 때 납부하는 상속세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제도 내의 금융자산을 통해 상속하게 되면 고액의 경우 100억 원 이상 50%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크코인 등 무기명 채권과 같이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 부과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와 제도화를 해야 하고 일본의 경우는 상장 폐지를 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봤을 때 부를 많이 소유한 개인들은 국가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 다크코인 등으로 수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일단 좋은 의견 주셨고, 제가 이제 이렇게 상속세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부자들이 자신들이 이제 어떤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5만 원 고액권이 발행된 것보다 유통되고 회수되는 양들이 굉장히 적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고액권들이 어딘가에 이제 좀 짱박혀 있는, 예, 어딘가에 이제 숨겨져 있는 그렇다는 그런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숨겨진 돈들은 부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이 돈이 현금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으로 옮기려면 이 돈이 이제 수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출처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못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다크코인으로 바꿀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크코인으로 이 돈을 바꿀 수 있으면 다크코인 같은 경우는 어,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자산 가치가 증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코인으로 이제 바꿀 수 있는 수요가 이제 존재를 하고, 만약에 이게 부자들이 어떤 증여의 목적으로 다크코인을 바꿔놓는다고 하면 이 다크코인 물량들은 이제 홀딩이 되겠죠. 홀딩이 됩니다. 그러면 홀딩이 됨으로써 당연히 추가적으로 홀딩 물량이 많아질수록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지니까 당연히 그 코인의 그 가격은 위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요소로 작용이 되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코인에 대한 일단 지행일신님의 의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약간 반대 의견일 수 있는 의견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예, 이철호님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완전 반대 의견은 아니고 약간 다른 의견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크코인은 분명 일정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정책에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선진국들은 모두 자금 세탁을 방지에 대하여는 가차없는 처벌을 하여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제도권으로 빨리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이 자금 세탁 및 음성적인 자금 이동을 우려하여 허락하지 못하는 실정을 고려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인 소유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철우님 의견도. 뭐냐면 이런 다크코인에 대해서 정부들이 다 규제를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한두 개 나라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다크코인들이 거래소라든가 이런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거래소로 이제 표면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게 이제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다크코인은 그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가격적으로도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각각 개인적으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의견 남겨주신 이철호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럼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질문을 예. 크리에이티브 YG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이더비트 차트상 2016년 연말에 하락한 부분은 다우 해킹이 터지고 아마 이더 7,000원까지 내려갔던 시기인 것 같은데 좀 특수한 시기인데 이것까지 감안해서 반영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기는 1비트에 이더 40에서 50개까지 바꿀 수 있는 시기고, 그러면 매도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어제 최고점이 1비트가 이제 6.6 이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개개인의 포트폴리오가 다르긴 하나 차트상 가능한 상한선 범위가 궁금합니다. BK 0.2 지점부터 분할 매도 하실 것처럼 이더 분할 매도 시기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따 차트를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질문하는 김에. 그럼 이더 차트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이더를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이제 큰 그림에서 2016년도에 이더가 이렇게 움직임 패턴, 이 삼각 수렴한 이 빨간색 라인, 그리고 이 빨간색 라인, 삼각 수렴을 이탈하고 반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15일 빨간색 15일 이평선과 초록색 50일 이평선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는데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YG님 의견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때 이 빠진 거는 해킹 사건이 있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여기다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일단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위치,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이때 이제 2016년 7월달 이 위치랑 비슷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제가 보는 앞으로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상승장 초입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면, 일단 초반에 전고점 가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들, 대형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러니까 원화 가격 기준으로 본다고 했을 때 같이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같이 상승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면 이더 같은 경우 이제 횡보를 한다는 얘기겠죠. 횡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이 같이 뭐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전고점 전까지 상승을 같이 해주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BTC 시장에서는 차트 움직임은 횡보가 되는 거예요. 횡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결국에 이제 제자리 걸음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원화 가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비트코인이 혼자 상승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치고 나가는 시장이 타이밍이 올 거다. 그럼 그때 혼자 치고 갈 때는 이 하락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저는 사실 그 뉴스는 좀 이런 악재 뉴스는 마지막에 이제 어떤 털어내기 위한 어떤 작업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2016년 연말에 이더가 이제 해킹 터지고 7,000원까지 빠졌다고 했죠. 보세요. 보시면 2016년 연말에 해킹이 터지고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빠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때부터는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해킹이 진짜 이 이더의 어떤 치명적인 문제라고 하면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올라가면 안 되겠지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뉴스는 마지막 이제 야 이거 이제 이더는 안 되나 보다라고 이제 느낄 수 있겠죠. 이렇게, 왜냐면 이더비트 차트가 빠졌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개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빠지고 이때 또 악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 악재 뉴스, 이더 이제 힘들다는 뭐 그런 뉴스라던가 어떤 조그마한 악재도 부풀려서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느냐? 제가 이제 이더비트 차트를 제가 그 로그 적용을 해서 지금 옆빛에서 로그 적용이 안 돼서 로그 적용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가 또 안 나오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창을 많이 열어 놓으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일단 그 로그 적용을 했을 때 일단 말로 일단 차트가 나오기 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그 적용을 했을 때 이더비트 차트 같은 경우는 그 상승 추세가 있었어요. 그 상승 추세가 있었는데 그 상승 추세가 지금 현재는 이제 이탈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탈이 되는 상황이고 그 이탈된 상황에서 예, 응답 없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컴퓨터가 녹화는 제대로 되고 있나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차트가 안 올라오니까 제가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이제 지금 인베스팅닷컴이 버벅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단 제가 그럼 말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비트 차트는 일단 그 예전에 상승 흐름 예전에 이렇게 이더가 치고 올라갔던 이 상승 흐름은 이제 한 차례 이제 꺾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로그 차트로 보면 이제 확실하게 보이는데 만약에 이 속도로 다시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로그로 봤을 때 그 1비트가 거의 뭐 1이더 수준까지 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1비트가 1이더는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아예 불가능은 100% 불가능은 없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저는 그런 수준까지 이더가 볼륨이 업되는 거는 쉽지 않다. 발행량 개수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더는 한 차례 이제 꺾인 겁니다. 그 추세선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만약에 다음 이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고점을 어디로 보냐면 이 자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수평선으로 봤을 때 이 0.12 라인 그러면 0.12부터는 다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1비트당 뭐 한 12더, 8이더 이 정도부터 분할로 다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어차피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후에 비트코인이 한번 상승을 하고 원화로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추가적으로 같이 따라갔을 때 이더리움이 뭐 한 10비트, 8비트 이 근처까지 온다라고 하면 다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그때는 이더리움도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로그 적용이 될 차트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시 한번 차트를 버벅대지 않으면 준비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었는데요. 그 부분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제이유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이더리움이 항상 비트코인 대비로 오르고 내리나요? 비트가 2천만 원이 될 때 이더가 60만 원쯤 될 거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원화로 1000만 원 될 때 이더리움이 100만 원이 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고 만약에 실제 이렇게 됐었죠. 언제 됐었냐면 이더 차트를 보면 이때입니다. 이때 예. 올해 초에 1비트가 1월 말에 1비트가 지금 1이더가 0.1비트일 때 1이더가 0.1비트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비트가 10이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이었을 때 이더리움이 그 당시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더리움 100만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냐라고 하면, 지금은 제가 패턴을 분석을 했을 때 지금 1비트가 12더가 되는 타이밍은 조금 더 이제 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가격은 올 수 있는 거다. 당연히 올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월달 말에는 1000만원 비트코인 1000만원일 때 이더리움은 이제 100만원인 그런 1비트가 12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예. 답변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조용환 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어제 방송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146만원에 매도를 한다고 했는데, 하드포크 15일 이전에 매도를 한다는 건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1비트, 그러니까 0.2부터 비트코인 캐시가 0.2비트부터 매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 그때 제가 146만원부터 매도한다고 했던 거는 뭐였냐면, 그때 질문은 이거였어요. 지금 0.2라고 얘기하는 게 원화 가격으로 얼마 되는지 이제 알려달라고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현재 비트코인 가격 730만원이라고 했을 때 0.2는 150만원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1000만원이 되면 0.2는 0.2가 150만원이 아니겠죠. 1000만원이 되면 0.2는 얼마죠? 잠깐만요. 예, 200만원인가요? 예, 2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변동이 될 수 있고, 저는 이제 변동되는 거를 원화 가격 기준으로 제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비트코인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 비트코인 캐시는 아직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꿀 겁니다. 원화로 하나도 안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0.2가 왔을 때는 저는 비트코인 캐시는 전부 비트코인으로 매도를 해서 전환할 거다. 그러니까 0.2부터 분할로요. 0.2부터 분할로 0.2, 0.25, 0.3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날짜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드포크 전에 만약에 0.2에 도달하면 매도를 한다는 거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0.2에서, 그러니까 1비트가 5비트코인 캐시가 됐을 때 저는 바꾸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하드포크 되는 날짜랑 관계없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비트코인으로 바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댓글은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고,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들, 그리고 사실 방송과 관계되지 않은 질문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일봉을 보시면 지금 계속 이제 수렴을 하고 있죠.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위로 돌파가 된 이후에 이 삼각 수렴에, 좀 더 크게 해서 보면 삼각 수렴에 위로 돌파가 된 이후에 지금 눌러주다가 이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눌러줬죠. 이 추세선을 따라서 눌러주다가 다시 이 빨간색 라인, 이 상승 추세선, 이 라인을 따라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 채널을 만드는 상황입니다. 단기 상승 채널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200일 이평선이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120일 이평선은 약간씩 들렸습니다. 약간 각도가 뭐 크진 않지만 약간 들린 상태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상승 채널을 따라서 이제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이 15이평선과 52평선, 그리고 122평선, 201이평선이 어느 순간은 이제 만나는 그 타이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시간 봉 들어가서 보시면, 4시간 봉은 현재 보시면 이 이평선들이
지금 거의 모였다가 단기 이평선이 이제 빠지면서 단기 이평선이 내려왔다가 다시 단기 이평선을 지금 이 단기 상승 채널을 만들어 주면서 단기 이평선들이 다시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안에서 계속 상승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이 15이평선과 52평선이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오고 그 다음에 한 차례 다시 눌러주고 반등을 해주면 그러면 완전 정배열된 상태에서 4시간 봉에서 정배열된 상태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일봉 체크를 해드리면 일봉에서 예, 일봉에서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6,700~800달러 6,700~800달러까지는 일단 이 지금 12월 초까지 해서 6,700~800달러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랑 리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 알트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대형 알트코인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이 두 코인들이 상승할 때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때까지는 아마 비트코인은 그냥 이런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은 아마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고요. 이더리움은 아까 이제 제가 이더리움 가격 설명을 드려서 오늘은 따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일단 위치는 현재 이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더리움을 제가 언제 교체를 했냐면 제가 비트코인을 1비트가 12더일 때 교체를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더가 1비트가 됐을 때 제가 갖고 있던 이더리움을 전량을 다 비트코인으로 일부 조금만 남기고 거의 대부분을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했고 지금 제가 그리고 이때 한번 그리고 이때 세 번 벌써 교체를 했어요. 10%씩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세 번을 이미 교체를 했고 30%가 교체된 상황인 거죠.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이탈돼서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그래서 지금 이때 한 차례 교체를 했고 저는 그럼 언제 교체할 거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저점 0.026 그리고 0.025 그다음에 0.020까지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분할로 비트코인을 이제 이더리움으로 교체를 할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어떡하냐? 저는 이미 이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30%는 교체를 한 거예요. 30%는 이때 이제 교체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그냥 이더리움이 상승을 뭐 급등을 해서 호재가 나와서 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이더리움만 홀딩을 해서 가져와서 다시 그 물량은 뭐 1대12 온다거나 그 이상 왔을 때 다시 이제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무리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고 저점 바닥에서 제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걸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분할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싸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교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랑 자금 상황이 저랑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절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를 참고만 하셔서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야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까지 빠질 수 있대 BTC 시장에서 야 그러면 H 채널이 여기까지 빠진다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갖고 있는 이더리움을 다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해서 이때 이더리움을 받을 거야. 비트코인으로 한번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이제 자금 상황에 맞게 하셔야 되고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로 하는 거고 혹시라도 뭐 비트코인이 먼저 갈지 이더리움 먼저 갈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매매는 하지 마셨으면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캐시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비트코인 캐시를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올라갈 거고 0.2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야 그러면 H채널이 비트코인 캐시가 0.2까지 간대. BTC 시장에서 뭐 그러니까 1 비트코인이 5 비트코인 캐시가 된대. 그래서 다 바꿔놓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로 전량을 다 바꿔놓고 있다가 만약에 진짜 어떤 잘못된 일이 나와서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쉰다고 생각하면 제가 예상한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쉰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할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비트코인 캐시가 상승할 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100%는 없는 거잖아요. 항상 예외는 있는 거잖아요. 예외는 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물량의 10%만을 비트코인 캐시로 바꾼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H채널 말 듣고 믿고 야, 다 바꿨는데 여기서 빠져서 H채널 너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디까지는 참고를 하시는 거고 저는 제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고 제 자금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자금 관리를 하셔야 되고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몰빵으로 해서 먹을 수는 있어요. 크게 먹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건 어느 순간 한 방에 당할 수 있다. 한 번은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야 이번에 이게 단기 급등한 데에서 이쪽으로 확 갔다가 다 정리하고 이쪽으로 확 갔다가 또 이번에 이더가 확 간 데에서 이더리움 확 갔다가 이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코인 개수만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은 상승해서 오히려 가만히 포지션 그대로 뒀으면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돌이켜서 보면 오히려 코인 개수가 줄어들고 수익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항상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얘기 드리는 게 사실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제 말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너무 이거에 대해서 100% 믿고 이렇게 막 몰빵 투자는 저는 하지 말아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시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당부 진짜 드리는 거예요. 제가 비트코인 캐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캐시가 조정을 이제 더 거쳤죠. 지금 보시면 일단 일봉에서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봉에서 지금 맞고 떨어졌던 자리 반등이 나왔고 맞고 떨어졌던 이 0.09 라인이에요. 0.09 라인 0.09 라인이 깨졌죠. 지금 깨졌습니다. 깨졌고 지금 저는 이제 일단 이 지금 제가 빨간색 라인으로 체크한 이게 이제 15이평선 지금 각도인데 이렇게 지금 체크를 했어요.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이 15이평선이 깨지지 않으면 비트코인 캐시는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일단 지금 분명히 이때 물린 분들 계실 거예요. 4시간 번호 보면 이제 이 고점 돌파됐을 때 저항이 돌파됐을 때 야 비트코인 캐시 이제 가나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이때 또 추격 매수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지금 당장 손해잖아요. 손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정도 가격은 버틴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면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하시고 특히 이제 몰빵을 하시면 위험한 게 이런 거죠. 만약 여기서 깨지고 만약에 이 15이평선 라인까지 깨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는 거예요. 이때 그럼 이 물량을 털어낼 것인가? 왜냐면 이게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금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당연한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 비트코인 캐시는 당분간 더 이제 11월 지금 이제 9일인데 15일이 오기 직전까지 이
상단부 0. 거의 이제 1 라인까지 라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털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뉴스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코인니스 기사인데요. BCH 커뮤니티 분열 심화, 머니버튼 CEO 확실한 승자 나타나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BCH 하드포크 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다가오고 있는 현재 BCH 커뮤니티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미디어에 따르면 비트코인 SV 진영을 대표하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해시파워를 동원해 상대 진영 블록체인에서 empty 블록을 채굴해 트랜잭션을 방해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 ABC 진영을 향한 공격을 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BCH 결제 플러그인 머니버튼의 CEO 라이언 찰스는 어느 한쪽이든 확실한 승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여러 종류의 코인이 존재하면 더 많은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 뉴스를. 이런 뉴스를 보신 분들 분명히 있겠죠. 비트코인 캐시를 막 아까 말씀드렸던 돌파됐을 때 다른 알트코인들 다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로 몰빵하신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야, 이거 심화됐대. 분열이 심화돼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불안한 겁니다. 왜냐면 내 지금 전체 암호화폐를 여기다 다 넣어놨는데 여기서 넣어놓은 상태에서 막 5%, 6% 뭐 이 정도면 상관없는데 10%, 20% 추가 하락하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원하는 사실 목표는 그런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야, 털고 나가라. 니들 털고 나가라. 그리고 니들 지금 불안하지? 불안하면 이런 뉴스들이 효과적인 거죠. 효과적인 거고, 그럼 이런 불안감을 느꼈던 분들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불안감을 느꼈던 분들, 그리고 공포감, 막 갑자기 급락이 확 한다거나 이러면 공포감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레버리지까지 쓴 분들, 만약에 그냥 몰빵만 한 것도 그나마 다행인 게, 만약에 여기다 비트코인 캐시를 레버리지 써서 5배, 6배, 자기 자산에 5배, 6배 이렇게 쓴 분들은 20% 하락하면 깡통 되는 겁니다. 깡통. 그냥 코인들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장에서 오히려 깡통이 많이 나와요. 상승장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상승장에서도 깡통이 나온다는 거죠. 보시면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자금 관리가 돼야 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뉴스는 이거 작년에도 나왔어요. 작년 비트코인 캐시랑 그 우지한 비트메인 진영하고 비트코인 코어 진영하고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거 지금 비트코인 이러다 막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그때도 굉장히 어떤 위기감을 느끼게 하고 공포감도 조성하고 막 밤에 야간에 막 급락이 나오면서 공포감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털리는 거죠. 사람들이 털리거나 아니면 빠질 땐 안 털더라도 올라오면 본전에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샀으면 그냥 본전에 털고, 아, 다행이다. 본전에 털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투자는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게 하려면 그런 관리가 돼야 된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리플을 설명을 드리고 일단 차트 설명을 끝낼게요. 예, 리플은 일단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지금 좀 이 이평선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평선을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지울게요. 지금 이 하단부 박스를 돌파를 했죠. 하단부 박스를 돌파해서 상단부 박스에 지금 안착한 모습인데, 상단부 박스에서 현재는 지금 상단부를 막고 다시 눌러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 15이평선하고 51이평선이 조만간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올 거다.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오고,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만약에 리플은 이 15이평선, 빨간색 이평선을 지지받는 모습이 보여주면, 깨지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지면
조금 비싼 가격이라도 만약에 리플이 없는 분들은 한번 사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리플을 587원에 샀어요. 587원에 사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더 사긴 했는데 587원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저는 뭐 이 리플은 크게 이제 무리가 되지 않는 가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리플은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뉴스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잠깐만요. 예, 마지막으로 뉴스를 스위스 은행에 몰리는 이탈리아 부유층 확장 예산안 불안감을 반영했다. 지금 반 EU 장관도 스위스의 계좌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 EU의 재정 적자 전망치 상향에 반발을 하고 있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예. 이탈리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대폭 늘린 내년 예산안을 고수하며 유럽 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웃나라 스위스의 계좌를 열고 예금을 예치하려는 이탈리아 부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예,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지금 EU 쪽에서는 그 이탈리아에서 예산안을 제출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EU의 규정에 어긋난 예산안을 제출한 이탈리아 정부를 향해 EU가 제재와 채무 위기 발발 가능성을 연일 경고하는 상황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채권 10년물의 금리 차를 뜻하는 스프레드가 4년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국내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부유층이 안전성이 높은 스위스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지금 이탈리아 은행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뭐 이런 뉴스도 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다 통과가 됐다. 근데 스트레스 테스트는 현재 상황에서는 통과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인상되게 됐을 때도 이게 충분히 얘네가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알 수 없다는 거고, 저는 사실 금리가 인상되면 견디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10년물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면 저는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은행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은행에서 어떤 뱅크런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내 돈을 만약에 그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그리고 은행도 사실 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 보장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탈리아 국민들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이 돈을 이탈리아 은행, 자기네 국내 은행에다 다 넣어놓을 수는 없겠다. 이거를 빨리 해외, 뭐 스위스 은행에다 돈을 옮겨놔야겠다. 혹시나 문제가 됐을 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연장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 이탈리아 부자들도 암호화폐를 당연히 알고 있을 테고, 암호화폐 쪽으로도 어떤 눈을 돌려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비트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시라든가 다크코인들, 여러 가지 다크코인들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기 수요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탈리아 정부는 낮은 경제 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린 확장 예산을 편성해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뭐냐면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연했던 게 뭐냐면 이런 어떤 복지 정책을 펴는 거예요. 정부들이 복지 정책을 펴고 경제 성장률을 막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탈리아 정부가 현재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막 확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안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EU한테. 근데 EU는 니들 그렇게 예산안 높게 편성해서 못 준다. 니들 나중에 이거 금리 인상되면 어떻게 갚을 거냐. 니들 이거 현재 지금 금리가 이 정도 금리니까 니들이 뭐 갚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 이거 금리 인상되면 못 갚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합의점이 뭐 중간쯤에서 합의점이 도출돼서 예산안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내년에 분명히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는 이 이탈리아부터 해서 독일로 이어지는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 달러도 이제 아르헨티나 화폐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르헨티나 이제 페소인데 페소 차트가 이게 지금 월봉이고요. 로그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을 했는데 이 지금 보시면 이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고 떨어졌죠. 일단 이때처럼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승도 굉장히 가파른 거예요. 보시면 이때가 1에서 지금 41이니까 거의 40배 상승한 겁니다. 40배. 그러니까 달러가 40배 상승을 한 거예요. 달러가 40배 상승. 그럼 달러가 40배 상승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만약에 원달러가 지금 1,000원이라고 했을 때 원달러가 거의 뭐 10몇 년 만에 원달러가 4만원 됐다라고 하면 이건 경제가 진짜 거의 뭐 나라가 아닌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구제금융을 받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데도 이걸로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이걸로도 아르헨티나가 제가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예. 중남미 새 키우는 중국, 아르헨티나와 통화스와프 확대 검토. 11월 9일자 오늘 기사고요. 보시면 미국이 앞마당격인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이 아르헨티나와 새로운 통화스와프를 체결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체결한 700억 위안 규모에서 이번에 600억 위안을 더 추가로 통화사업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원화로 하면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10조 가까이 돼요. 10조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을 지금 통화사업을 체결하겠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친중 또는 반미 세력들은 계속 환율 공격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읽어보면 아르헨티나는 중앙은행 총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아르헨티나가 국제기금 IMF로부터 563억 달러, 64조의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을 승인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얘네가 아르헨티나는 64조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그 환율 차트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일단 고점에서 한번 떨어진 거죠. 오늘 컴퓨터가 오늘따라 더 이상한데 떨어졌는데 그걸로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해서 또 중국에 손을 벌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중국에 손 벌려도 지금 중국도 지금 얘들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중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거를 아르헨티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이 상승 채널을 뚫리게 되면 저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그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결국에 베네수엘라처럼 완전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냐면요. 차트가 이렇게 뚫리고 나서 완전 급상승했습니다. 이 상승 채널이 뚫리고 나서 바로 10,000배 상승했어요. 한 방에. 10,000배. 거의 20,000배 상승했죠. 20,000배. 그러니까 달러가 20,000배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가 20,000배 상승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베네수엘라 화폐가 20,000분의 1 토막이 됐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화폐는 거의 0원이나 마찬가지인 거다. 0으로 급격한 속도로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이 채널을 벗어나는 순간, 이 채널 상단부를 돌파가 되는 순간 아르헨티나 페소도 급격히 0으로 수렴할 거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랑 아르헨티나는 이제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아마 이제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아르헨티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도 불안불안하고 아르헨티나 뭐 중남미 쪽 브라질도 마찬가지고요. 브라질도 불안불안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제가 쭉 전 세계적인 그 화폐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보면 이 환율에서 공통점이 제가 계속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뭐냐면 반미 친중 국가들은 다 이런 현상이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어요. 환율 공격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달러가 강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미 또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 태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그리고 사우디,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환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겁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거의 박스권에서 놀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물론 나중에 달러 자체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강달러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보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마지막으로 위안화 차트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 위안화 지난번에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개입을 하고 한 차례 이제 그 고점 1달러당 7위안을 막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1달러당 7위안을 막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 이후에 다시 뚫렸어요.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인위적으로 이제 개입을 해서 정부에서 막으려고 하고 뭐 인민은행을 동원해서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저는 이제 일시적인 거다. 왜냐면 이 환율에서 이 위안화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이 훨씬 사이즈가 큰 거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때잖아요. 이때 이거 지금 일봉인데요. 일봉인데 보시면 시간봉으로 보시면 급격히 더 4시간봉으로 볼게요. 4시간봉으로 4시간봉으로 보면 딱 7위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바로 개입을 했죠. 개입하면서 이렇게 완전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어때요? 반등을 했죠. 제가 그리고 그때 약간 역회된 숄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 물론 좀 더 오른쪽 어깨가 이제 길어졌습니다. 길어졌지만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저는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또 한 차례 막으려고 할 거예요. 막으려고 할 건데 막으려고 해도 어차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도 3조 달러로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지금 이렇게 강달러가 오고 있는 이 강달러 이게 외환 보유고를 동원해서 막은 거예요. 이게 지금 얘네가 중국이 자신들의 갖고 있는 미국채도 팔고 외환 보유고도 동원해서 막았는데도 이렇게 상승을 못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이 환율을 만들고자 하는 그림을 만들고자 하는 세력의 움직임대로 저는 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위안이 뚫리는 순간이 조만간에 이제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상으로 2018년도 11월 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댓글 써주시고 의견 주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제 좋은 의견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들 중에 뭐 다른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그리고 좋은 의견들은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